예, 안녕하세요.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8년도 10월 29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시황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댓글 중에 여러분들과 이제 공유하고 싶은 댓글을 먼저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갖고 그 다음에 차트 간단하게 보고 이제 기사를 보는 순서대로 진행을 해볼게요. 이제 지난 영상 올렸던 거에서 스테이블이 암호화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었고, 이거 이제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그 중에 이제 제가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은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그 전설 앤디 훅 님이, 먼저 일단 이 댓글 달아주신 분들 다 감사드리고, 예, 그럼 시작해볼게요. 전설 앤디 훅 님이, 뭐라고 해주셨냐면, 스테이블 코인은 한마디로 카지노의 칩과 같다라고 봅니다. 이렇게 써주셨어요. 예, 저도 이제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이 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이런 카지노 칩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실 스테이블 코인이 하는 역할은 굉장히 이제 광범위한데 그 중에 한 가지 역할이 이런 거 역할을 한다. 그리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거래소에 들어가서 원화를 입금을 하죠. 원화 입금하고 그 원화를 가지고 뭔가를 매매를 할 때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그 원화가 약간 포인트 개념이 되면서 그 포인트를 가지고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겁니다. 외국 거래소들은 마찬가지로 그 원화 거래로 하지 않고 거기는 이제 그 테더화를 가지고 테더화로 암호화폐를 매매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이제 우리나라는 그런 테더화 개념이 없이 그냥 그 각 거래소를 우리가 믿고 거래소에 있는 포인트 개념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거래소에 여러분들 뭐 돈이 얼마 원이 찍혔다고 해서 그게 현금을 얘네가 보장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 거래소에 있는 돈을 내가 믿을 수 있느냐? 이거는 그 거래소 자체를 믿고 지금 신뢰하고 그 신뢰를 기반으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저는 근데 이거는 스테이블 코인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테더화가 지금 현재 발행된 개수보다 돈이 그 달러가 보유하고 있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금액이 적다라고 하면 테더화의 가치는 떨어질 거예요. 마찬가지로 만약에 우리나라 어떤 거래소에서 대형 거래소인데 거기 안에 있는 고객들의 원화도는 1,000억이라고 해볼게요. 1,000억인데 실제 걔네가 갖고 있는 감사를 해서 해봤더니 500억밖에 없대요. 500억밖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으세요? 당연히 그 거래소에 있는 사람들이 불안할 겁니다. 불안하고 빨리 출금을 하려고 하겠죠. 그렇게 하는 순간 아마 거래소에서는 지급 불능 두 손을 들고 우리는 돈 지금 못 해준다 하고 결국에는 왜냐면 500억밖에 없기 때문에 만약에 그 비트코인 물량이 똑같다라고 하면 그 고객들이 보유하고 있는 양하고 똑같고 그러면 결국에 고객들이 찾을 수 있는 돈은 내가 만약 1억을 맡겼다고 하면 5천만 원밖에 못 찾겠죠. 돈이 1,000억이 있는 게 아니라 500억밖에 없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대신 우리는 거래소가 이렇게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되는 회사니까 충분히 얘네가 내가 매도한 코인에 대해서 원화를 지급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약관을 보시면 그 거래소 약관들을 보시면 이거에 대해서 얘네가 우리 은행도 사실 내가 은행에다 뭐 10억 맡겨놨다고 해서 그 10억 다 보장해 주는 거 아니잖아요. 예금자 보호법 보면 5천만 원밖에 보장 안 됩니다. 만약에 은행이 뱅크런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들 다 보장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거래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오이시러님이 댓글을 굉장히 자세하게 써주셨어요. 다시 한번 이제 감사 말씀드리고 한번 읽어볼게요. H채널님이 설명하신 스테이블 코인이 제가 알고 있는 개념과 달라 제가 알고 있는 개념을 말씀드려 봅니다. 스테이블 코인의 목적은 크게 세 가지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 암호화폐 구매, 두 번째 BTC 마켓의 대체, 세 번째 디지털 화폐로서의 실사용. 1번 이제 암호화폐 매매예요. 보시면 우리나라와 달리 외국은 암호화폐를 자국 통화로 직접 살 수 없었다. 최근에 일부 생겨나고 있고 그래서 테더를 사서 테더로 비트코인 및 알트코인을 살 수 있었습니다. 물론 테더는 그러면 달러로 샀겠죠.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거래소에 돈을 넣었을 때 그게 포인트로 바뀌어서 포인트로 우리가 코인을 사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테더가 발행량만큼 실제 달러를 1대1로 패깅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 는 최근 문제가 대두되면서 그래서 실제 달러와 1대1로 매칭됐던 테더보다 더 공정한 스테이블 코인이 최근 발행되고 있다. 좀 더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달러와 발행량이 정확하게 1대1로 매칭되는 스테이블 코인을 사서 암호화폐 매매를 하는데 사용하는데 목적이 있다. 예, 일단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스테이블 코인이 지금 1대1로 패깅이 돼야 되는데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게 결국에 뭐냐면 신뢰가 깨지면 스테이블 코인은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일단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 네, 그래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으로 매매를 하고 있다. 테더를 사서. 예, 맞는 말씀이고, 우리나라는 마찬가지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는 스테이블 코인이 없기 때문에 각 거래소의 그 원화 포인트를 가지고 우리가 비트코인을 사고 암호화폐를 사는 거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비트코인 마켓의 대체. 위에 1번과 연계되어 해외는 자국화폐 시장이 거의 없고 대부분 비트코인 그리고 테더 마켓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시장 규모는 BTC 시장에 쏠려 있었는데 알트를 매매할 때 비트코인을 필수 불가결하게 매매할 수밖에 없으니 이로 인한 암호화폐 가격이 변동성이 엄청나게 커지게 됩니다. 아시겠지만 상승장에서 원화마켓에서는 원화마켓의 상승분만 먹지만 BTC 마켓에서는 원화 상승분과 비트 상승분을 동시에 먹지 않는지요. 예, 이게 밖에서 볼 때는 암호화폐 시장의 변동성, 위험성으로 인지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주력이 되면 BTC 마켓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러면 예전만큼 변동은 없어지겠죠.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부분은 이제 저랑 생각이 좀 달라서 제가 이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뭐냐면 일단 그 테더화 시장이 있고 BTC 시장이 있는데, 테더화 시장도 보면 테더화 시장에서 이제 원하는, 물론 코인이 없다고 하면 BTC 시장에서 매매를 해야 되겠죠. BTC 시장에서 매매를 하고, 테더 마켓에도 만약에 내가 원하는 코인이 있으면 그냥 그 테더를 가지고 내가 원하는 코인을 사면 됩니다. 그리고 그 코인을 팔고 다시 테더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얘기해 주신 것 중에 뭐냐면 그 중에서도 이제 시장 규모가 BTC 시장에 쏠려 있었는데 알트를 매매할 때 비트코인은 필수 불가결하게 매매할 수 없어서 변동성이 커진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고, 상승장에서 원화마켓에서는 원화마켓의 상승분만 먹는데 BTC 마켓에서는 원화 상승분 플러스 비트 상승분을 동시에 먹지 않냐. 이 부분은 이게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이렇게 안 볼 수도 있는 겁니다. 뭐냐면 만약에 여러분이 수익률로만 따진다고 보세요. 수익률로 따진다고 보시면 BTC 시장에서 수익률 그리고 원화 시장에서의 수익률은 분명히 다릅니다. 다른데 원화 기준으로 보신다고 하면 한번 보세요. 원화 기준으로 만약에 퀀텀을 예를 들게요. 퀀텀을 지금 여러분이 비트 시장에서 사든지 원화 시장에서 사든지 이게 다른가요? 저는 이제 똑같다고 본다는 겁니다. 똑같다고 본다는 거예요. 뭐가 똑같냐? 당연히 지금 만약에 원화 시장과 비트코인 시장에서 퀀텀 가격이 원화 기준으로 다르다고 하면 이건 차익 거래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저 같은 사람이 그거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 제가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원화 시장에 여러분들 하나만 봐보세요. 제가 퀀텀을 예를 들었으니까 퀀텀 보시면 원화 시장에서 지금 4,500원입니다. 4,500원이죠. BTC 시장에서 볼게요. BTC 시장에서 퀀텀이 얼마냐면요. 퀀텀이 어딨지? 네, 여기 있네요. 네, 보시면 4,489원과 4,523원 사이에 있습니다. 아까 4,500원이었죠. 원화 시장에서. 그러니까 거의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없는데 만약에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비트코인 시장에서 퀀텀을 사는 거랑 원화 시장에서 퀀텀을 사는 거랑 똑같다는 겁니다. 뭐가 똑같냐? 보세요. 비트 시장에서 퀀텀을 사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일단 먼저 여러분들이 원화가 있다고 하면 원화를 가지고 비트를 사셔야 되죠. 비트를 사신 다음에 그 비트코인을 가지고 이 0.00062에 퀀텀을 사시는 겁니다. 그러면 4,490원에서 사는 거예요. 대신 매매를 비트코인을 사고 그 다음에 그 비트코인을 산 걸로 또 비트 시장에서 퀀텀을 샀기 때문에 매매를 2번 했죠. 수수료가 들어갑니다. 그 부분을 고려하셔야 되고, 만약에 상승할 때 비트 시장이 더 유리하다라고 하면 그 얘기는 뭐냐면, 그럼 비트 시장에서 산 사람이 더 돈을 많이 버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원화 시장에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퀀텀이 12만원이 갔다. 12만원이 갔다라고 하면 비트 시장에서도 12만원이 돼 있는 겁니다. 이 원화 기준으로 봤을 때는. 물론 수익률은 다르겠죠.
수익률은 다르지만 이 원화 기준으로 봤을 땐 똑같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만약에 이게 다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한번. 만약에 원화 시장에서는 10만 원인데 비트 시장에서 12만 원이라고 하면 저는 어떻게 하냐면 저 같은 경우는 원화 시장에 있는 퀀텀을 사서 제가 이거를 비트 시장에서 매도한 다음에 이걸 다시 원화로 바꿉니다. 그럼 저 2만 원 먹는 거예요. 하나당. 저는 이제 제가 말씀 항상 드리지만 저는 이런 무위험 차익 거래를 항상 봐요. 시장에서 보기 때문에. 근데 저 같은 사람이 저만 있는 게 아니라 시장에는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고, 그리고 이제 기관들이 앞으로 들어오면 기관들은 이런 걸 용납을 하지 않아요. 용납을 하지 않고, 만약에 수수료를 지불하고 나한테 조금이라도 1%든 2%든 남는다고 하면 이게 그 갭이 좁혀질 때까지 계속 매매를 합니다. 그 갭이 좁혀질 때까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냐면 원화 시장에서 사나 비트 시장에서 사나 똑같은 거다. 똑같은 거다. 그러면 비트 시장에서 샀을 때 더 좋다? 이거는 그게 아니라 내가 만약에 시장이 상승하기 전에 보통 비트코인이 먼저 상승하고 그 다음에 알트코인들이 상승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비트코인은 6배밖에 안 갔는데 알트코인은 20배 간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예. 왜냐면 비트코인 6배 간 거 거기에 비트 시장에서 알트코인이 5배 가면 6 곱하기 5 되는 거예요. 그럼 30배잖아요. 그래서 30배 알트가 확실하게 화끈하구나 이렇게 느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비트코인의 수익과 알트코인의 수익을 둘 다 먹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데 제가 하고 있는 매매가 똑같습니다. 저는 지금 비트코인을 제가 보유하고 있잖아요. 보유하고 있고 대형 알트코인을 먼저 보유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먼저 시장이 비트코인이 올라가면 저는 비트코인 수익을 6배면 6배 먹고 그 다음에 그거를 비트코인을 매도해서 그 다음에 알트코인으로 가서 알트코인 수익을 먹을 거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너무 약간 길이 새서 다른 얘기까지 갔는데 하여튼간 이런 비트 시장과 그 원화 시장이 다르다고 생각하지 마셔라. 그리고 어떤 분들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저한테 비트코인을 이더리움을 살 때 원화 시장에서 사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비트 시장에서 사는 게 좋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제가 똑같다고 말씀을 드려요. 똑같고 결국에 뭐냐면 내가 수수료하고 그 당시에 매매할 때 어디 시장이 더 싼지를 따져 보시라는 거예요. 만약에 원화 시장에서 이더리움이 예를 들어서 잠시만요. 원화 시장에서 이더리움이 228,500원인데 만약에 비트 시장을 딱 봤는데 이더리움이 지금 228,400원 써 있어요. 466원. 근데 22만 원밖에 안 해요. 8,000원이나 싸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여러분들이 원화를 넣으신 거를 비트코인으로 바꾸신 다음에 비트코인을 가지고 이더리움을 사시면 되는 겁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만약에 여러분들 22만 8,000원에 살 수 있다고 가정했을 때 그때 바로 원하는 가격에 살 수 있는 이 매도 물량이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확인하신 다음에 그렇게 하시면 8,000원 여러분들은 싸게 사시는 거예요. 예. 그렇게 이제 매매하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원화 시장이나 비트 시장이나 이런 갭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갭이 존재하면 항상 그 갭을 좁히려는 사람들이 있다. 물론 김치 프리미엄 이런 거 있습니다. 김치 프리미엄이 있지만 그 프리미엄이 있으면 그 프리미엄을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항상 존재한다. 시장에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디지털 화폐로서의 실사용 이렇게 이제 해주셨어요. 스테이블 코인은 거래소에서의 포인트 개념이 아니라고 봅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디지털 화폐로서의 실사용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거 아까 제가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죠. 예,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은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이에요. 포괄적인 개념에서 이런 역할도 하고 이런 역할도 하고 굉장히 한 역할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포인트 개념이면 굳이 이더리움 기반 등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예, 포인트 역할만 한다고 하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포인트 역할이 아니라 여러 가지 포인트 역할도 그 중에 하나 역할인 거죠. 이 스테이블 코인에. 그리고 이제 제가 얘기한 것처럼 뭐냐면 이 스테이블 코인이 있으면 좋은 점은 이거예요. 스테이블 코인을 가지고 제가 은행을 이용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을 이용할 필요 없이 바로 제가 이용하는 거래소가 여러 군데 있는데 그 거래소에서 A라는 거래소와 B라는 거래소에서 돈을 원화로 지금 출금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은행을 거쳐야 됩니다. A라는 거래소와 협약을 맺은 은행에서 돈을 빼서 그 은행에서 또 다른 은행으로 보낸 거를 다시 입금을 해서 거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번거롭잖아요. 은행을 2번이나 거치니까. 이런 과정이 없이
이런 과정이 없이 스테이블 코인이 되면 바로 그 스테이블 코인을 거래소에서 거래소로, 그게 왜냐면 뭐 ERC20라고 하면 기반의 코인이라고 하면 바로 보내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그 스테이블 코인이 은행의 역할까지 어떻게 보면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이더리움 기반으로 하는 이유는 나노레저 같은 디지털 지갑에 이더 기반이 바로 호환되기 때문에 디지털 화폐로 실사용하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 맞는 얘기 하신 거고요. 아이고, 예, 죄송합니다. 그리고 현 지폐 동전을 대체할 지폐 동전의 값어치를 그대로 반영하고 그 가치가 변하지 않는데 디지털이기 때문에 거래상의 결제 지연 없이 실시간으로 거래가 되는 화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제가 이제 그러면 이제 일단 오이시러님하고 그 다음에 전설 엔디웅님 다시 한번 이제 감사드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제가 생각하는 스테이블 코인을 한번 정리를 쭉 한번 해드려 볼게요. 그래서 제가 5가지 이제 질문을 일단 만들어 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 스테이블 코인을 만든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분들 스테이블 코인을 왜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일단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를 위해서? 아니면 얘네가 말이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다 보니까 뭔가 안정화된, 그리고 이런 변동성을 죽여주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스테이블 코인은 그냥 말만 그렇게 붙인 겁니다. 말만 그렇게 붙인 거고, 결국에 스테이블 코인도 이 스테이블 코인을 믿지 못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신뢰를 못하면 이거는 변동성이 엄청 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테더화를 발행하는 그 회사가 테더화만큼 달러를 안 갖고 있다라고 하면 변동성이 아마 어마어마해질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실제 얘네가 돈이 얼마 없다, 뭐 10분의 1밖에 없다라고 하면 그 가치는 10분의 1 토막 나겠죠. 10분의 1 토막 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무조건 이거는 안정적인 거고 믿을 수 있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 회사가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의 이 스테이블 코인 자산을 안정적으로 얘네가 유지를 시켜주는지 그걸 확인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스테이블 코인을 만드는 회사들의 목적은 뭐냐는 거예요. 스테이블 코인 만든 이유는 당연히 그 스테이블 코인 만든 회사가 돈을 벌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우리가 야, 이렇게 니들 여러분들이나 아니면 저를 포함해서 야, 이렇게 개인 투자자들 변동성 큰 시장에서 위험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스테이블 코인 만들어서 니들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게 해줄게,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아니라 그 스테이블 코인 만드는 회사들도 스테이블 코인 만들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을 만든 회사들의 최종 목적은 거의 대부분 뭐냐? 은행의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은행. 그리고 더 나아가면 이제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라든가 지금 JP모건이라든가 뭐 피델리티 같은 이런 투자은행들의 역할을 스테이블 코인 회사들이 하려고 하는 거다. 이게 스테이블 코인을 만든, 진짜 어떻게 보면 스테이블 코인 만든 회사들의 이유인 거다. 예. 그리고 두 번째,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만들었다는 게 아니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앞으로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들어오면 그 기관 투자자들은 유동성이 충분히 확보가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유동성이 이 정도 기준으로 확보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유동성을 충분히 확보해주기 위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계속 회사들이 들어오고 있고 만들어 나가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스테이블 코인이 최근 많이 시장에 나오고 있는 이유는 뭐냐? 지금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이제 벡트 거래소라든가 그리고 이제 기관들이 앞으로 ETF를 출시하면서 이제 시장으로 들어오려고 합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저 같은 사람은 사실, 그리고 저 같은 사람이나 우리 이제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은 시장이 지난번에 뭐 2천만 원, 2,800만 원 비트코인 넘어갔어요. 이때 내가 이제 이거를, 이 변동폭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거를 변동폭을 없애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거래소에서 매도하면 되는 거예요. 거래소에서 매도하면 되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원화 시장이 없는 BTC 마켓만 있는, 저도 이제 해외 거래소 BTC 마켓만 있는 데를 써요. 그러면 제가 거기에서 만약에 이 자산을 확보를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확보하고 싶으면 이거를 비트코인으로 매도를 한 다음에 그 비트코인을 우리나라 시장으로 옮겨서 우리나라 시장에서 제가 그 비트를 매도해서 원화로 바꿔놓으면, 그럼 그 자산은 이제 확보가 된 거예요, 안정적으로. 그래서 우리 개인들 사실 입장에서는 스테이블 코인 없어도 지난 상승장 보시면 충분히 다 내 자산을 안정적으로 유지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스테이블 코인이 우리 개인들을 위해서 만든 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에. 그리고 최근에 이제 시장에 많이 나오는 건, 앞으로 기관 투자자들이 나오면 기관 투자자들의 그런 큰 자금들,
어떤 유동성, 그리고 이제 앞으로 대중들이 들어오면 그 대중들의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스테이블 코인들이 저는 계속 많이 나오고 있는 거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더 많이 나올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스테이블 코인이 변동성을 없앨 수 있을까? 저는 변동성을 없앨 수 없다라고 봐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세요.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랑 패깅된다고 했습니다. 아니면 또는 유로화랑 패깅, 원화랑 패깅, 엔화랑 패깅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이미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된 거는 그만큼 달러가 있었던 거예요. 1대1로 매칭이 된 것 뿐인 거예요. 1대1로 매칭돼서 그냥 코인의 형태로 그 달러가 변환된 겁니다. 코인의 형태로 원화가 변환된 거예요. 이렇게 된 건데 얘가 지난 상승장에 변동성을 죽일 수 있냐? 저는 그건 아니라는 거죠. 나중에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시장이 진짜 한번 시간이 지나서 시장이 나중에 진짜 뭐 불장이 와서 변동성이 폭발할 때를 보시면 아실 겁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있다고 해서 이게 변동성을 죽이는 게 아니라는 거를. 스테이블 코인은 변동성을 없애는 역할은 하는 거 아니다. 왜냐면 달러가 기존에 있던 달러만큼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 거기 때문에 이게 변동성을 잡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변동성은 어떻게 없어져야 되냐? 제가 보는 변동성이 없어지는 단계는 제가 이제 비트코인 시장이 저는 그 S커브 곡선처럼 상승할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S커브 곡선에 지금 초입에 있어요. 그러면 초입에서 이렇게 급상승을 하겠죠. 급상승을 하고 S커브 상단부 가면 이렇게 이제 완만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는 비트코인 가격이 어느 정도 이제 안정화된다는 거예요. 상향 평준화돼서 안정화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거의 모든 대중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는, 거의 모든 대중들이 이 암호화폐를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단계까지 와주면 그때는 변동성이 굉장히 이제 축소가 된다. 예, 그렇게 보는 거지 스테이블 코인이 나와서 변동성이 없어진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예. 네 번째, 스테이블 코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스테이블 코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예, 아까 제가 한번 얘기했었는데 신뢰입니다. 신뢰. 스테이블 코인은 결국에 그 스테이블 코인 만든 회사들이 추구하는 방향은 본인들이 은행의 역할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은행이 돈을 어떻게 버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은행이 돈 버는 방법, 그리고 은행은 뭐에 기반을 합니까? 신뢰입니다. 은행이 만약에 신용을 얻지 못하면 그 은행에 돈을 맡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은행은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고 스테이블 코인도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다. 내가 이 스테이블 코인을 사서 만약에 1달러랑 이 스테이블 코인 하나랑 바꿀 수 있다라고 하면 내가 언제든지 이 스테이블 코인을 가져갔을 때 1달러를 받을 수 있는지, 그게 확실한지,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 회사가 성장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결국에 이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신뢰를 할 수 있는 그 저변을 만들어주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저변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당연히 뭐 회계를 투명하게 한다거나, 그래서 어느 누구나 쉽게 매일 확인할 수 있게 그 회계를 유지시켜 준다거나, 장부를 공개하는 거죠, 회사에. 그리고 투명하게 스테이블 코인과 예를 들어서 달러가 그만큼 동일한 개수만큼 있다라는 거를 누구든지 볼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그거는 신뢰도가 올라가겠죠. 그리고 실제로 아무 때나 누구나 스테이블 코인을 들고 왔을 때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돈을 바꿔준다라고 하면 그 스테이블 코인 회사는 성장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다섯 번째, 그럼 스테이블 코인 회사들은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 제가 스테이블 코인 회사들이 추구하는 방향은 결국 이제 은행이 하는 역할들을 할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도 은행이 있고 우리나라에도 은행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은행들도 있고 대형은행들도 있어요.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 회사들은 은행이 하는 역할처럼 한다고 하면 결국에 돈을 뭐 송금, 우리가 돈 보낼 때 수수료 떼죠. 그런 것처럼 송금 서비스를 통해서 수수료를 뗄 겁니다. 예를 들어서 A란 거래소에서 B란 거래소로 제가 스테이블 코인 옮길 때 그쪽에서 수수료를 발생해서 그 수수료를 버는 일을 할 거고, 또 이런 일을 할 수 있어요. 뭐냐면 그 시장 메이커 역할을 하는 거죠. 뭐냐면 이제 만약에 1달러가 1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했을 때 그 스테이블 코인과 해당 스테이블 코인과 1달러가 이제 연동이 돼야 돼요. 패깅이 돼야 되는데, 가격이 시장에서 왔다 갔다 만약 한다고 하면 이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시장에서, 물론 시장 참여자들이 당연히 그거를 그 변동성을 죽일 수 있겠지만
그러지 않고 그 갭이 너무 심해진다고 하면, 그리고 우리 회사에서 그걸 어느 정도 메이커 역할로 해서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익도 저는 적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 있어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달러뿐만 아니라 원화를 기반으로 또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고 금, 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나중에 더 나아가서 증권들을 기반으로 해서 스테이블 코인들을 만들고 그거에 대해서 일정 부분 수수료를 받고,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를 가지고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 다음에 그거에 일정 부분 수수료를 받는 거죠. 여러 가지 일들을 이 회사들이 앞으로 할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하는 스테이블 코인은 이런 거고, 일단 이거는 제 생각이고 제 생각이 틀릴 수 있는 거예요. 틀릴 수 있고, 다르게 또 스테이블 코인을 다르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시장에서 시장이 앞으로 이제 쭉 진행돼 나가면서 스테이블 코인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스테이블 코인 회사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진화돼 나아가는지를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그게 이제 될 것이기 때문에, 이게 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정답은 아닙니다. 네, 이렇게 이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렸어요. 예. 하고 또 이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또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차트 보도록 할게요. 일단 그 달러 비트 시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봉에서 보시면 지금 이 고점과 지금 그 3월달 고점과 그리고 7월달 고점을 잇는 추세선, 그리고 이 저점, 예, 9월달 저점과 이 저점 라인들을 잇는 추세선을 이렇게 그려보면 지금 이렇게 삼각수렴에서 위로 돌파된 후에 200일선까지 돌파되고 눌러주고 있다고 했는데, 제가 엊그저께인가 방송을 할 때는 51선 위에 있었어요. 51선 위에 있었는데 지금 51선 밑으로 내려온 상태입니다. 내려온 상태고, 일단 그 51선이 내려오면서 4시간 봉에서 보시면, 지금 보시면 이렇게 계속 수렴해 나가는데 6,500달러를 지지를 해줬어요. 지지를 해주다가 6,500달러를 지금 이탈한 상태에서 약간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그런 느낌인데, 제가 이제 말씀을 뭐라고 드렸냐면, 어디까지 눌러줄 수 있다고 했죠? 지금 이 빨간색 라인까지 눌러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라인까지 눌러준다고 해도 전혀 문제될 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이 라인까지 눌러주면 오히려 반등도 빨리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반등이 빨리 나오고, 결과적으로 지금 그럼 왜 지금 이렇게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느냐, 말씀드렸다시피 200일선과 121선, 200일선이 안 그려진 것 같은데 보시면, 예, 이 갈색으로 보이는 200일선과 이 121선의 간격이 넓기 때문에 이거를 좁히는 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지루한 횡보를, 그리고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변동성이 완전히 죽어서, 오히려 요즘에는 이제 주식시장이 더 다이나믹하죠. 주식시장이 급락이 나오면서 더 변동성이 커졌는데, 지금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지금 변동성이 이제 폭발하고 있는 단계예요. 급등하고 급락하고 이런 단계인 거고, 지금 비트코인은 작년 말에 변동성이 폭발했다가 변동성이 죽어서 에너지를 완전히 수렴시키고 있는 그런 단계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에너지가 이제 수렴됐기 때문에 이제 조만간 다시 에너지를 발산하는 그런 타이밍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제가 계속 드리고 있죠. 예, 비트코인은 일단 뭐 6,500달러 밑으로 내려와 있지만 뭐 걱정할 그럴 부분은 아니다. 그냥 계속 이런 식으로 흘러나갈 수 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횡보할 수도 있고, 여기서 아래를 찍고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 위로 찍고 이렇게 누를 수도 있고, 어찌됐든 간에 이 간격을 좁히는 그런 시간 조정을 거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이더리움 설명드릴게요.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이더리움은 제가 이더리움 비트 일봉 차트인데요. 일단 제 예상과는 틀리게 저는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아마 지금 이 15일 이평선과 50일 이평선이 같이 내려오고 있어서
아래로 이제 압박이 더 심하게 느껴질 거다. 그래서 이제 아래로 빠질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일단은 15일 이평선을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 추세선을 지금 돌파를 했죠. 그런데 보시면 또 51선이 위에 있어요. 51선이 위에 있기 때문에 여전히 위보다는 그래도 아래로 그 압박이 더 센 상태다. 저는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4시간 봉에서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일단 고개를 들었는데 지금 저항 라인으로 제가 이 0.034 라인을 잡았습니다. 이 그때 수렴의 중심값을 넘어서는지를 봐줘야 됩니다. 넘어서 주는지를 봐줘야 된다. 0.034 라인. 그럼 일봉에서 한번 보면 0.034 라인. 0.034 라인 가기 전에 사실 이 51선 0.0326 라인을 먼저 돌파하는 게 관건인데 이것부터가 저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돌파해도 상관은 없는데 쉽지 않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일단 제가 보는 관점은 이더리움은 좀 더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비트코인 캐시 그 다음 설명드릴게요. 비트코인 캐시 비트 시장 일봉 차트고요. 보시면 이제 일봉에서 이렇게 삼각수렴에 돌파를 하고 눌러줬습니다. 눌러주고 다시 급등 나오고 또 수렴하고 돌파하고 눌러줬죠. 그리고 이렇게 지지부진한 모습인데 지금 이 위치가 저는 계속 이제 이 위치랑 뭐 비슷한 모습이다. 그래서 언제든지 급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이 패턴이 사실 약간 뭐 차이는 있지만 저는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작년에 비트코인 캐시가 이렇게 수렴하고 지지부진하게 눌러주고 한번 급등 나오고 눌러주고 또 급등 나오고 눌러줍니다. 물론 기간은 이때는 훨씬 짧았어요. 급등 나오고 눌러주고 급등 나오고 눌러주고 이 기간도 짧고 그러면서 계속 이제 우상향을 한 게 차이점이긴 합니다. 차이점이긴 한데 일단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제 좀 흐름을 보이다가 이제 어느 순간 한순간에 이제 급등하기 때문에 미리 어떻게 보면 포지션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이때하고 이때 지금보다는 고점이었죠. 두 번은 이제 샀고, 그러니까 거의 지금 사시면 제가 비트코인 캐시로 바꿨던 시점보다 더 싸게 이제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 캐시는 저는 이제 보유하고 있다. 비트코인 물량의 10%를 비트코인 캐시로 보유하고 있는데 제가 이때 매도 안 했던 이유는 이제 비트코인 캐시는 저는 충분히 이렇게 한번 상승이 나오면 이런 큰 상승이 나올 때 매도를 해줘야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한 0.02 라인 위로는 올라가줘야 된다. 그때 이제 다시 비트코인 캐시로 분할로 매도를 할 생각입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기사를 설명드릴게요. 일단 그 10월 28일 날 어제 기사인데요. 중국 법원 상인들이 비트코인과 더 뉴스 기사고요. 중국 법원 상인들이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로 결제받을 수 있도록 법적으로 허용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왔습니다. 중국이 신뢰할 수 있는 암호화폐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의 상인들이 암호화폐를 합법적으로 결제받을 수 있게 되었다. 현재 보도에 따르면 선전 국제중재법원은 비트코인을 공식적으로 재산으로 인정하여 개인 및 기업이 기존 금융 규제와 충돌하지 않고 비트코인을 소유하고 송금할 수 있도록 허용을 했다고 합니다. 중국 법원은 비트코인이 법으로 보호받는다는 것을 확인한다. 선전국제중재법원은 암호화폐와 관련된 사건을 판결했다. 판결 내에 중국의 법률은 비트코인이 재산적 속성과 경제적 가치 때문에 법의 보호를 받으며 이를 소유하고 송금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사 나오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10월 26일 날 중국 법원이 비트코인을 기업 재산으로 인정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뭐 같은 비슷한 내용인데 어찌됐든 이제 법원에서 비트코인을 재산으로 인정을 해주고 그리고 이거를 상인들이 뭔가 내가 결제를 받을 때 뭐 호텔에서 어떤 외국 고객이 이더리움으로 결제를 하겠대요. 이때 이더리움 못 받으니까 우리 호텔에 너 묵을 수 없어. 이게 아니라 이더리움 받을 수 있으면 받아도 된다. 이 얘기인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이런 흐름들이 결과적으로 중국이 비트코인과 시장을 작년에 ICO도 금지하고 거래소도 이제 다 퇴출시켰잖아요. 퇴출시켰지만 앞으로 다시 열 수밖에 없다. 저는 그 열 수밖에 없는 게 왜 그렇게 이제 제가 보냐면, 제가 이제 계속 이제 그 위안화 차트, 달러 대 위안화 차트를 보여드리잖아요. 달러 대 위안화 차트를 보시면 지금 거의 이제 7위안이 마지노선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1달러 7위안. 봐보세요. 네. 이때 16년 12월 달에 고점이 거의 7위안에 근접한 6.96입니다. 6.96이고, 지금 보시면 최근 고점은 18년 8월 달에 이때 6.93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맞고 떨어져서 조정을 받나 했는데 다시 위안화가 떨어지면서 지금 돌파가 됐습니다. 이 고점은 돌파가 됐어요. 이 고점 돌파됐고, 지금 현재 그 전 고점인 지금 이 라인에 걸쳐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 지금 7위안이 이제 넘어가게 되면 저는 중국도 굉장히 이제 위험해지는 상황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되게 또 재밌는 기사가 있는데, 코인니스 기사예요. 베네수엘라 중국 경제단 회동, 페트로 활용 공동 연구 추진. 오늘 기사입니다. 중남미 지역 온라인 미디어 플랭글리쉬에 따르면 28일 베네수엘라 정부 산하 암호화폐 전담팀이 중국 경제 및 재정 대표단과 회동을 가졌다. 양측은 베네수엘라 석유 기반 암호화폐 페트로의 국제 통화로서의 활용 가능성을 공동 연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회동은 페트로 활용 범위 확대를 위한 중국과의 중요한 동맹 및 협력을 강화하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그러면 페트로도 결국에 암호화폐잖아요. 그러면 대시 백서를 그대로 이제 뺏겨서 만들었다고 했죠. 그러면 페트로도 결국 이제 암호화폐면 페트로를 중국하고 서로 협력을 해서 주고받으려고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중국 입장에서 암호화폐 시장을 개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중국 친중 국가들 그리고 반미 국가들이 굉장히 환율이 위험해요. 다들 위험한 상태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지금 정부에서 암호화폐를 안 받아들이면 이 정권 유지가 힘든 상태예요. 그리고 국민들이 정부에서 받아들이든 말든 암호화폐를 찾고 있습니다. 수요가 막 계속 급증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중국 입장에서도 이런 거죠. 자기 친중 국가들, 중국 믿고 따라왔던 국가들이 암호화폐 막 이런 자산들을 합법화하고 이런 걸 가지고 뭔가 중국하고 이제 주고받을 수 있는 역할을 하려고 해요. 달러가 아니라.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중국 입장에서는 자기들도 이 시장을, 암호화폐 시장을 개방을 해야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 최근에 이런 중국 법원에서 이런 판결 나오는 게, 그리고 상인들한테 이런 걸 허용해 주는 게 앞으로 조만간에 이제 중국 시장도 시간이 걸릴 뿐이지 개방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시장이 개방되면 지금 뭐 중국 코인들 있잖아요. 대표적인 코인들 네오라든가 퀀텀 이런 것들도 당연히 이제 호재로 작용돼서 충분히 지금 다른 알트 코인들보다 많이 이제 눌러져 있는 상황이었는데 올라갈 수 있다. 저는 이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오늘 이제 처음에 제가 뭐였죠? 처음에 여러분들한테 코인 설명, 그 댓글에 대한 설명을 이제 하다 보니까 스테이블 코인 설명이 좀 길어지면서 좀 어떻게 보면 좀 여러분들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일단 뭐 스테이블 코인 이야기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딱 이렇게 한 번에 해서 끝을 못 낼 것 같아요. 계속 여러분들과 저도 공부하고 여러분들도 공부해서 계속 이렇게 상호작용으로 저는 이렇게 하면서 서로 이제 성장해 나간다고 이제 보거든요. 저도 공부 많이 해야 되고 여러분들도 제가 얘기한 게 틀린 게 있으면 또 지적해 주시고, 그럼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 있으면 인정하고 고치고 또 서로 이제 계속 성장해 나가는 그런 이제 채널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럼 이상으로 2018년도 10월 29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시황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정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